부자가 되는 방법 여러분 켈리 방정식 한 번씩 찾아보면 네네. 그게 그 방정식 자체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걸 한번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워서 빠져들어요. 숫자의 세계와 어떤 네. 과학적인 방법론에 빠져들게 되고 네네. 그러면 자기가 기존에 하던 약간 그냥 감으로 하던 영역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항상 우리가 아이디어를 보는 정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네.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혹시 켈리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켈리 방정식 아시나요? 아니요. 들어보셨나요? 켈리 방정식이 뭔가요? 켈리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56년도 논문에 나왔던 존 켈리라는 분이 만드신 네네. 건데 과학적인 도박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네. 갬블러스 rui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도박가의 그 뭐 패가 망신 같은 거죠. 네. 도박가의 실패. 네. 도박가에게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요. 네. 도박가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박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네네. 도박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파산하면 도박가는 가장 불행해요. 네. 파산만 안 하면 돈 빌릴 때만 있으면 도박 질만 계속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단 말이죠. 자기가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파산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도박가 관점에서는 네네. 이런 도박을 이제 추천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네. 도박 그 어리석은 도박가들의 관점에서 네네. 켈리 방정식은 이런 좋은 베팅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베팅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하면 파산을 면하느냐의 아하.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똑같죠. 네. 생각하는 네. 게. 그래서 1억이 있는데 쇼핑몰이다 그러면은 20만 원 너무 작다. 네. 기회를 놓치니까. 네. 200만 원 너무 크다. 굳이 200만 원을 할 필요가 없다. 네.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방식은 어떤 특정 완벽한 지점이 있는 것 같다를 네. 계산하는 거예요. 가장 그 이 레버리지랑도 상관이 있는 얘기인데요. 가장 간단한 예는 동전 던지기를 해요. 네. 앞면이 나오면 만 원을 걸면 앞면이 나오면 10배를 준다고 해볼게요. 네네. 10배를 주고 뒷면이 나오면 만 원을 내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유리한 엄청 유리한 게임이죠. 게임이죠. 이거를 전 재산을 걸면 한 서너 번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높은 확률로 파산할 거예요. 그러겠죠. 갬블러스 룰. 네. 한 번만 지면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거니까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전 재산 걸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네. 사업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죠?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90%여도 전 재산 혹은 빚까지 내면 안 돼요.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네. 친구가 형 90%다라고 얘기를 해도 네. 전 재산을 레버리지 해갖고 한 번에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가도록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켈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50대 50이면 40대 60이면 그리고 페이오프가 2배면 네.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될까? 내 전 재산은 20%만 걸어라. 이 케이스는. 이러고 한 사람 있네. 네. 10%는 기회를 너무 놓쳐서 슬로우하고 네. 40%는 금방 훅 가버리고 적정한 수준은 예컨대 20%다. 네. 18%다. 그걸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다를 한 거죠. 네. 되게 재밌잖아요. 네, 네, 네. 신사임당님도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오셨. 맞아요. 할 그거 수 있어요. 하나로. 그쵸? 저는 그거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람이 전 재산을 그 얘기하신 켈리 방정식을 계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매몰 비용에 대해서 아까워하기 때문에 100만 원 까먹으면 거기서 돈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월세를 얘기한 거예요. 일단 100만 원의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 아파트 그때 당시 이제 중공공 임대 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걸 해서 그럼 보통 1억당 한 100만 원 정도 월 100억 정도를 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럼 내가 1억만 있으면 네. 경제적 자유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1억을 넣고 100만 원씩 월세를 받아서 이거를 계속 시도를 한다. 그러다가 이게 터지면 월 1,000만 원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터지지 않더라도 난 어차피 월세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운 좋으면 아파트 시세 차이까지 날 수 있고 저는 그게 자본주의에서 그렇죠. 만약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베스트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자산 배분이죠. 네. 한쪽에서는 캐시가 나오고 그쵸. 한쪽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베팅을 할 수 있고 네네네.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비대칭적이고 비상향적인 네네네. 커브에서 어쨌든 야금야금 올라는 갈 수 있고 맞죠. 떨어질 가능성 거의 네. 줄여든 상황에서 한 번쯤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짜신 거잖아요. 네네네. 너무 좋죠. 켈리 방정식도 약간 그 개념들을 섞어둔 네네. 거죠. 네네. 신사임당님이 스스로 개발하셨으나 그쵸. 예전에 한국형. 이제 한국형 켈리 방정식. 한국이 켈리다. 신켈리 아니. 하여튼 이거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그런 걸 보면은 네. 이제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세계 최고의 어떤 수십 조를 버신 짐 사이먼스 같은 분들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네. 퀀트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요. 네.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면 손실을 많이 본다라는 것은 혹은 이제
10년 기준으로 네. 펀드 매니저들도 S&P 500을 잘 이기기 힘들어한다는 거 미국 기준으로. 네. 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켈리 방정식 같은 어떤 최적화가 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포커판 같은 경우에 정확한 그 베팅 금액과 네. 베팅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어떨 때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버 베팅하고 네.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바빠서 언더 베팅 훨씬 너무 적게 네. 기회를 놓치고 어떨 때는 과도하게 리스크를 지고를 누군가가 일관성이 없게 반복을 하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최적화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최적화보다 더 성과가 떨어지겠죠.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일관성이 없으면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를 하고 있으면은 네. 한두 번은 운 좋게 뭔가를 피하고 한두 번 운 좋게 네.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 자산을 묶어놔야 된다. 묶어놓거나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월스트리트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분이 네. 오쇼네시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이게 90년대 중반에 What Works on Wall Street라고 네. 월스트리트에서 먹히는 방법은 뭐냐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네. 그 외에도 개정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유명하게 하신 이야기는 S&P 500이라는 게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500개 종목을 네. 대형주를 단순하게 그 비중대로 사는 네. 아주 간단한 전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아니라 사실 시장에 어떤 일관적으로 투자하는 하나의 간단한 룰이에요. 네. 그게 뭐 다른 룰보다 더 좋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70%의 펀드 매니저가 S&P 500 그냥 일관적인 아주 간단한 룰 지키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나쁘다라는 것은 네. 70% 정도가 너무 당연하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 내 스타일이 안 먹힐 때는 2, 3년 정도 손실을 나다가 남이 잘한 걸 그제서야 따라하기 시작했다가 그것도 손실이 나면 못 버티고 다시 도망치고 네. S&P 500대로 투자를 안 하고 S&P 100부터 200까지 투자한다거나 네. 200부터 300까지 투자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팅을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충분한 수익률이 날 텐데 네. 다만 다른 구간에 나겠죠. S&P 500과 다를 때 손실이 장기적으로 나고 네. 다른 구간에서 수익이 장기적으로 나고 네. 네. 이렇게 차이가 있을 텐데 남과 비교해서 계속 일관성 없는 행동을 반복하면은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펀드들은 수익이 나빠지잖아요. 제가 요것도 이제 관련돼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 맞는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 위치에 있으면 2번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타이밍으로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럼 계속 나 혼자 계속 틀리는 거야. 계속 들리죠. 24시간 내내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인생이 너무 꼬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난 진짜 내가 스스로 고장이 나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일관성 있게 한 지점에 머물러 있다면 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죠. 그것이 히트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그렇죠. 거죠. 네. 하루에 2번이나. 네. S&P 500은 하루에 2번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더 못 맞추는 거죠. 네. 근데 2번 이상 맞추는 방법도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시계를 막 반대로 네, 돌린다거나 네, 그러면 하루에 4번도 맞출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막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건 굉장히 큰 환상이에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게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횟수가 많아지면 아마도 그날 기분에 따라서 혹은 친구한테 어젯밤 들은 얘기에 갑자기 흥분해서 네. 필요 이상으로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하는 그런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네. 95% 정도는. 네, 네. 차라리 하지 마시라. 아주 간단한 방법, 자기가 느끼기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지속적으로 5년, 10년간 투자하는 게 대체로 훨씬 더 낫다. 아무리 간단한 방법이어도. 게다가 연구까지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점점 주식 투자를 개별 종목을 보는 것들을 포기해가는 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한 종목에 쏟으면 제가 원하는 게 그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네. 나는 돈을 벌고 싶은 건데 네. 종목을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철학적인 얘기고요. 네, 네. 그럼 실제로 네. 우리가 뭐 숫자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저희가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을 한번 네. 가지고 와봤어요. 네, 네. 이게 뭐 상용화된 툴도 아니고 저희 네. 회사가 지금 주식 투자 주식 추천을 하고 있거나 해설해주는 회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뭐라고? 이건 네. 진짜 내부 툴이어서 네. 좀 어렵더라도
그냥 관념만 좀 쫓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의 라지 미드캡, 그러니까 대형주랑 중형주 중에서 뭐 S&P 같은 것도 보시고 싶은 나중에 있습니다. 연간 두 번, 연간 두 번 세미 애뉴얼로 롱숏은 안 하고 투자를 했을 때 2003년 10월부터 2021년 9월 1일 오늘까지 국내에서는 어떤 류의 종목들이, 어떤 팩터, 어떤 원칙, 어떤 성향,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돈을 벌었을까? 결국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의 어떤 경제적 현상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종목들이 머금고 있는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팩터들 중에 일부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리서치 R&D, R&D를 얼마나 R&D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를 보고 있는 레이시오예요. 특히 이거는 프라이스랑 비교한 거죠. 시가총액 대비 R&D를 얼마나 쏟고 있느냐. 많이 쏟으면 이제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더 잘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요 화면을 보시면 요 파란색이 요 특정 팩터의 수익률이었고 BM 우리 코스피의 수익률이었어요. 2004년, 2003년부터 투자하면 압도적이죠. 이건 거의 한 14배 정도가 올랐는데 코스피는 한 4배 정도가 올랐으니까요. 이런 팩터들을 하나씩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R&D 대비 이제 매출 규모의 R&D를 얼마나 사용하냐를 소팅해서 상위 20%의 수익률을 본 거죠. 혹은 배당 수익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상위 20%를 6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시장이랑 얘는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우리나라 뭐 대형주에서 배당 많이 주는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코스피는 기는데 배당을 많이 줬던 종목들은 싹 다르게 움직였죠. 이럴 때는 압도적으로 좋아 보였고 어떨 때는 또 코스피보다 훨씬 못나 보이는 순간들이 있고 호흡이 다른 거죠. 근데 패시브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손실이 크게 났을 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지금 털면 안 된다. 터는 공포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패시브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유혹이 있죠. 시장이 빠졌을 때도 고통스러워서 털고 싶어지지만 남이 잘하고 있을 때, 시장이 잘하고 있을 때 혹은 이런 방송에 나오는 고수들이 잘하고 있다고 할 때 막 회의감을 느껴서 자기도 갈아타고 싶어져요. 내가 하는 것이 대세가 아닐 때. 그렇죠. 근데 대세가 아닌 구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럴 땐 또 기다렸다가 내 타이밍이 남들과 다르게 혼자 대세가 될 때 그걸 충분히 즐기는 요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계속 일관성 없이 남의 걸 쫓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훨씬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차트를 보면은 이런 수익률을 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단순히 배당 수익률 높은 거를 일반인들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소팅을 해서 상위 20%만 투자하셨어도 이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또 흔히 뭐 그 PER이라고 하죠. 어닝 대비 주가의 상관관계를 뭐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하시는 거죠. 어닝이 순이익이 가장 많은 비율도 상위 20%를 투자를 했으면은 안 좋은 구간들도 있었겠지만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얻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치주 펀드들이 굉장히 뜨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작년 말도 국내에서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뭐 존리 대표님 펀드가 한참 유행하던 요런 시기에는 모든 가치주 펀드들이 그 스타일을 유지하는 펀드들이 같이 올라가게 마련이죠. 근데 그럴 때 가치주 스타일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떨어질 때 지키지 못하면은 사실 투자자들을 배신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국내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굉장히 좋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이 어닝을 그 주가 수익률 자체의 전망을 바꾸는 최근에 주가 대비 많이 바꾼 것들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잘 맞아요. 이게 아마 국내에서 제일 높은 팩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거의 뭐 18배 이상으로. 그렇죠. 요것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많이 애널리스트들이 변화를 많이 주는 다른 거 말고 가격을 갑자기 주가를 굉장을 극심하게 상향을 시키는 경우들에 애널리스트들이 약간의 예측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단체로서는 한 명 한 명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사실 종목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마련이죠.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종목도 시시각각 경영진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그 산업이 바뀌고 산업의 어떤 경제성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통계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 기간에 다른 기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최근이어도 괜찮고요. 코스피의 중대형 주에서 어떤 팩터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체인지 오브 어닝스가 연기준 한 18% 정도를 번 거예요. 누적으로 17배. 그죠? 근데 중간에 MDD가
고점 대비 손실을 볼 수 있었던 게 60% 정도 됐었던 아하. 거죠. RPR이라는 것은 R&D, 네. R&D가 굉장히 높았고, 이건 EPS 대비고. 네, EPS 대비고, EPS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 건 맞네요. 그렇죠. 어. 만약에 이런 툴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네네. 팩터가 뭐 수십 개가 있잖아요. 네. 이 중에 하나만 수익률이 높았던 거 혹은 특정 기간이 높았던 것을 안다면은 되게 주식 고수익량 행세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주식 수천 개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게 정말 잘 맞더라. 네. 자기만 따라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썰을 풀게 될 수 있는 아하.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네. 훔쳐보더라도. 이거는 뭐 샤프 레이쇼인데요. 샤프 네. 레이쇼가 제일 높았던, 가장 효율이 높았던 걸 보면은 수익률은 14% 로볼. 낮지만 로볼이죠. 네. 로볼이 변동성, 한국 사람들 변동성 높으면 네. 효율이 더 떨어지더라도 변동성이 높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져서 일반인들은 거의 다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변동성 선호가 많죠. 그렇죠. 예. 변동성이 낮으면은 변동성이 절반인데 네. 그럼 돈을 2배로 투자하면 되는 건데 변동성이 낮은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안 사서 가격이 저렴하고 굉장히 매끄럽게 효율적인 이제 수익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동성이 높은 혹은 뭐 비트코인 뭐 ELW 그러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선물 옵션 같이 변동성이 단지 하루에 300%가 되는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자연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로우볼 종목들에 사실 돈을 빌려갖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저는 로우볼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그게 네, 저 부동산 투자니까. 그렇죠. 맞아요. 부동산은 굉장히 로우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돈을 많이 넣어도 괜찮은 네,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죠. 제가 신사장님 보면 약간 머릿속에 그 퀀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퀀트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퀀트 업계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미 다 장착돼 있어요. 누가 아. USB로 꽂아서 이렇게 바이오스를 심어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BR 같은 거죠. PBR 거꾸로 한 거, BPR 같은 것들도 네네. 한물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분명히 먹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네요. 저렴한 자산 대비. 네.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한 해석은 뒤로 하더라도 네. 각 구간별로 그 히트하는 구간이 있는 건 맞네요. 그럼요. 네. 장기적으로는 S&P나 코스피 200, 코스피 300을 아주 단순하게 따라하는 것보다 네. 나은 모델이 수두룩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네. 이랬다 저랬다 감각에 의존해서 한 종목 한 종목 다 개별적으로 봐서 네. 어차피 이 국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300 종목만 골라서 하더라도 네. 300 종목의 그 매일 실적과 재무제표 비율 같은 걸 머릿속에 다 넣고 여러 가지로 소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네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그 정도를 해야 사실 시장의 맥락 안에서 내가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네. 수십 개의 팩터에 대해서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코어링 모델도 좀 이런 거 재미로 한번 보시라. 스코어링 모델?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팩터들을 더 묶어서 더 네.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더 복잡한 모델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네. 국내로 볼까요? 아니면 해외를 봐볼까요? 국내가 재밌겠죠? 국내 재밌겠죠. 네. 리밸런싱 역시 1년에 2번. 그리고 한 10종목 상위 10% 뭐 한 10종목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굴려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복잡한 모델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워낙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좋았던 모델은 이제 프라이스 모멘텀, 즉 그 많이 올라가는 종목 네, 네. 추세 추종을 하는 거죠. 6개월 모멘텀 투자라고 그렇죠. 하죠. 네. 6개월 기준입니다. 네. 이거는 상위 20종목이고 여기는 상위 상위 10%인데요. 음. 이것도 연 기준으로 14%, 얘도 한 14% 정도 발생했죠. 네. 나쁘지 않죠,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모멘텀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목소리가 커졌겠네요. 그렇죠. 이게 더 진리가 맞다. 그렇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또 기간을 바꾸면 또 달라질 거고.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네. 2009년부터 한다면은 이때도 근데 프라이스 모멘텀이나 밸류 모멘텀이 워낙 좋았어요. 네. 이때는 한 18% 정도 2009년부터 투자를 했다라고 네네. 한다면은 밸류 모멘텀이라는 거는 모멘텀에다가 이제 밸류를 좀 섞은 거죠. 저렴한데 네. 이제 모멘텀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애들 음.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포착하는 거고 네. 뭐 PS 그로스 혹은 밸류 그로스 이런 거는 네. 그로스라는 거는 이익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거고 밸류라는 거는 저렴한 거고 네. 저렴하면서도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그런 애들이 꾸준히만 했으면 16% 정도가 발생했겠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걸 네. 보다 보니까 생기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 내가 프라이스 모멘텀이라든지 밸류 모멘텀이라든지 뭐 PS 그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리 넣어 놓으시는 건가요? 그런 함수를요. 네. 네. 그럼 뭐 수백 가지 함수들을 저희가 그렇죠. 만들어 본 거죠. 이걸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들어가는 이제 네. 그 조건들 중에 뭐 조건 끝이 없습니다만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먹혔던 아하. 조건들을 한번 볼게요. 네. 뭐 S&P, 뭐 나스닥, 뭐 일본, 중국, 유럽 다 다릅니다. 근데 뭐 EPR이 상위 20% 이상의 것을 네, 투자를 네. 했으면 우리나라는 이 상위 20%가 하위 20% 대비 한 7.8% 정도 네. 아웃퍼폼을 해요.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게 여기 넣어놓은 함수값이 네. 뭐 예를 들어 1000개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1000개의 함수값 중에 베스트한 것을 고르는 것이나 네. 종목 중에 진짜 쓰레기 같은 거 우리나라 2000개 정도 있잖아요. 네. 한 1000개 빼고 네. 그 100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이나 내가 어떤 특정 기관에서 승률을 할 때 그럼 이것이 더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정리해보자면 팩터들이 팩터가 너무 다양해지니까 네. 팩터 중에 팩터를 다 우수한 쓰면,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을 하면 그 기간에 우수한 팩터가 나오겠지만 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간을 특정한다면 그 기간에 우수한 종목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종목을 고르는 거랑 이 팩터를 고르는 거랑 둘 다 어쨌거나 1000분의 하나를 고르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네. 이 저희가 팩터 기반의 투자가 네. 팩터 기반으로 분산하는 것이 더 성과가 마음이 편하다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훨씬 편하죠. 예.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목은 네. 종목 똑같은 종목이어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이 계속 변화하고 내부 팩터들 변화하고 상황이 사정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같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만큼 뭔가 그 기업이 일관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만약 1000개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종목을 고른 거나 팩터를 고르는 거나 둘 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를 고른 거니까. 네네. 팩터는 근데 우리가 종목을 그 껍데기와 이름을 보지 않고 종목 네. 코드를 보지 않고 네. 뒤바뀌어서 우리가 갖고 싶은 재무적 특성만 방식을 골라내겠다는 보는 거죠. 거죠. 방식을 보겠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터라면 좋은 게 이 정도까지 분류를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좋은 상황인가 나쁜 상황인가 내가 투자하려는 어떤 철학이 일관되는가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네. 굉장히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종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네. 경영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분위기가 좋다 카드냐 네, 어떤 뭐 차장님이 다니고 있는 친구가 그 회사 정말 망할 것 같아 네. 이런 스토리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아하. 근데 IR이란 거는 네. 그 투자자 관계를 하고 있는 IR이란 거는 네.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라는 거는 여러분 같이 일반인들 주식을 멀리서 바라보이는 일반인들을 엄밀히 얘기하면 네. 홀리는 게 네. 주요 업무예요. 목표죠. IR을 잘한다는 거는 네. 재무제표에 좋은 IR이 다 드러나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걸 숨기고자 스토리텔링을 해내는 거죠. 네. 하루 종일 고민해서 몇 분기간 고민해서 이거는 우리 주가가 빠지고 우리 순이익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수십만 명의 투자자 잠재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홀리겠다를 네. 연구하는 집단이 IR이라는 집단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든 애널리스트들도 네. 그 재밌는 스토리를 시장에 전달하는 게 역할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특히 자기가 빠져 있는 것은 그렇죠. 주식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그 2000개 기업의 2000개 IR 팀이 네. 만들어내는 그 약간 어린이 동화 2000권이 있는 것 같이 네, 네. 정말 아름답고 섹시한 이야기. 내년만 되면 무슨 제품이 나와서 어떤 채널이 뚫리면서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2000개의 회사가 다 하고 있는데 네, 네. 우리가 알아볼 눈이 있을까? 차라리 그냥 숫자를 보고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반복적으로 해서 틀린 구간은 계속 틀리거나 네. 틀린 종목에서 틀리더라도 이것만큼 확실하다를 추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철학인 거죠. 관점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거예요. 네. 2009년부터 투자했을 때 아까 PRR 그러니까 R&D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네. 한국도 6%나 좋았고 S&P 500은 28%가 좋았고 심지어 네, 네. 나스닥도 16%가 좋았고 네. 일본도 좋았고 중국도 좋았어요. 36% 상당히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술주나 바이오가 히트했던 거 아닌가 이 기간에 그럴 수 있죠. 그냥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 생각 그러면은 그 섹터를 선택하는 것과 결국에 어떤 이 특성에 한 섹터가 부합한다면 그럼 그 섹터를 선택하는 것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게 해도 돼요. 네네 들긴 듭니다. 다른 것들도 있죠. 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이론을 쓸 수가 있지만 네. 이런 거 캐시플로우가 플러스인 거. 네. 한국도 5% 좋았고 S&P 500도 아하. 좋았고 나스닥도 네네. 좋았고 제 아무리 나스닥이어도 캐시플로우 플러스인 것은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좋다. 아하. 어떤 주식 종목 어떤 시황에서도 네. 결국 돈 잘 버는 기업은 네. 우리가 스토리로 뽑는 것보다 네. 이 정도는 반드시 감안해 줘야 된다. 항상 아하. 좋기 때문에 네. 항상 아니라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비일관적으로 막 투자하는 것 대비 이런 것만 갖고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경이 회계산이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으면은 그렇죠. 여기 이걸 이게 가지고 사실 이 각자의 그런 게 있죠. 그 이 각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그렇죠. 들어 뭐 배당에 대한 이야기, 이익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매출의 추정치에 대한 이야기. 뭐 이 각자 하나가 한 명의 고수죠. 고수죠. 한 명의 고수죠. 예. 근데 그 고수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고수는 자기가 수백 개의 종목을 이걸로 돈을 벌어봤으니까 네. 맞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는 훨씬 간단하게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 고수들이 틀리지 않았다. 다만 서로 다르다. 그래서 BPR이 상위 20%일 것 한국에서는 잘 먹혔는데 나스닥에서는 안 먹혔죠. 네. 왜냐하면 나스닥은 이제 북밸류가 별로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거 좋죠. 매출액 3년 성장률 플러스는 네. 제 아무리 IR 담당자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내더라도 네. 저건 이겨낼 수 없는 좋은 기업의 특징 같은 거예요. 네. 신고가 대비 현재가 비율이 15% 이하일 것. 이건 뭐 모멘텀 때문에 네. 발생하는 거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발생하는 곳은 아무리 애널리스트들이 더 높은 점수를 주려고 해도 자꾸 발생하면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증자 없을 것. 이런 거 하나만 얻어 가시더라도 그러니까. 증자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증자 안 하는 돈이 필요 없는 캐시플로우 근데 좋은 회사. 이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어기지만 않으면, 어기지만 않으면 네. 기분에 얽매이지만 않으면, 네. 근데 저런 종목이 20개인데 음. 굳이 기분으로 10종목을 뽑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안 산 종목 10개에서만 오르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정도의 분산 투자를 10개를 할 거면 계속 10개를 하거나 20개를 할 거면 20개를 할 거나 네. 아니면 상위 10%를 다 사거나 그러면 이제 그 하나만 믿는 거죠. 요런 기업들의 특징은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네. 계속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겠구나. 이런 원칙들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게 데이터이고 분석인 거죠. 맞아요. 퀀트. 네, 퀀트라고 하면 다들 네.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네. 숫자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다 확인해 보자. 네. 참, 그쵸. 팩터는 영원하지만 기업은 상폐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맞습니다. 이 방식의 투자 방법 같은 경우는 초보자 입장에서도 네. 만약에 이런 팩터들이 정리가 돼 있으면 네. 상대적으로 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위험성이 더 적게 그럼요. 신뢰도 높게 좀 투자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수익률이 부자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고 네. 어쨌든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기니까 3년씩은 네. 못 이길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15년간의 레코드를 보면 네. 워런 버핏이 투자한 거를 평균적으로 15년간 15년간 보면은 그 중에 5년 기간 동안 시장보다 못해요. 그런 연속으로 못하는 기간들이 나와요. 네네네. 왜냐면 5년 단위로는 이제 뭐 승률이 소위 이제 뭐 80, 막 92%다 이러신데 그럼 8% 정도는 5년 단위로 진 네. 거잖아요. 시장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죠. 워런 버핏 시대는 갔다 하는데 시장을 매 3년을 다 이기는 게 절대 목표가 아니거든요. 네. 그죠? 어떨 땐 지더라도 어떨 때 어떻게 이기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손실도 나 있고 하니까 매 순간 매 3개월, 매 분기도 아니에요. 매월, 네. 매일 시장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거의 일반인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시간이 금방 그런 것 가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쇼핑몰 저는 뭐 사실 주식 진짜 모르고 저 진짜 뭐 주식 모른다 그래요. 저 더더 몰라요. 진짜 막 저 족밥이에요. 근데 진짜 이 단어로 이런 거대 얘기할 방송국에서 정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이 단어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네. 저 이제 쇼핑몰 쪽에서 보면 네. 저 쇼핑몰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숫자화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쵸.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사이트라는 게 아 있죠. 존재하더라고요. 있죠. 팔릴 만한 상품을 아무리 구린 그 분야에서도 아무리 레드오션이라도 수익률이 엄청 떨어지는 제품군에서도 인사이트나 자기만의 밸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만약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방식도 매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국에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결국 계산기거든요. 우리 생각을 돕는 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기 싫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지만 네. 정성적으로 보면 또 티가 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사이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네. 있어요. 다만 포커판을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사람들은 포커판에서 포커페이 계산을 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기분 따라서 과도하게 베팅했다, 적게 어. 베팅했다 하고 있고 네. 프로들은 계산법을 다 알아요. 계산 위에서 인사이트를 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 봤을 때 직감이 25%다가 아니라 계산으로는 17%인데 그렇다면 좀 더 여기서는 좀 더 세게 질러도 된다. 네. 20%, 23%, 25%를 하면은 네. 그게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아하. 인사이트를 실을 수 있는데 네. 계산을 전혀 안 해봤고 데이터를 본 적 없으면은 네. 모든 게 그날그날의 기분. 오늘 아침에 배우자랑 싸웠냐, 네. 뭐 최근에 다른 데서 돈을 잃었냐, 부장님한테 혼났냐 같은 것에 굉장히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람은 진짜 기분에 따라서 아웃풋이 다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퀄리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죠. 예. 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기분 좋을 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긍정적이고 기분 좋아야지 돈 벌고 부를 끌어당기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돈 벌어야지 내가 행복하지. 기분 좋을 때만 돈 벌고 기분 안 좋으면 돈 잃으면 네. 그렇지 않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돈이 벌어진다라는 건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네. 예를 들어 버튼 누르는 사람의 기분이 어떤 버튼을 누르면 돈이 나온다고 할 때 이 버튼을 행복하게 누르냐 슬프게 누르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뀐다면 이 기계는 잘못된 기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한 시간 금방 갔네요. 네네 그죠. 아 뭐 그렇습니다. 오늘 네, 지금 부자 되기를 시작하는 방법 굉장히 뭐 한 단어로 뽑아내기는 어렵겠지만 한 단어로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근데 저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켈리 방정식이라는 거 오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네. 예, 당연히 있을 거고 켈리 방정식이라는 게 그쵸 좋은 좋아요. 생각인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예.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알겠습니다.